사단장님,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한 입을 돕고 속정을 나누던 사이인데 너무 딱딱하십니다. 술에 취한 연대장이 여성 사단장의 어깨에 손을 뻗는 순간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18년 전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보병사단 사령부. 새벽 5시 30분 사단장실에 불이 켜졌다. 강민서 소장은 부대에서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지휘관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사단장. 그 직책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매일 아침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무게이기도 했다. 집무실 창밖으로 북한강 상류가 아침 안개 속에 흐르고 있었다. 화천은 휴전선과 가까운 최전방 지역이었다. 제7보병사단은 3,500명의 병력으로 이 지역을 방어하는 핵심 부대였다. 강민서 소장은 그 정점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전 명령서와 훈련 평가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확한 질서. 그것이 강민서 소장이 추구하는 지휘 방식이었다. 부하들은 그녀를 얼음 같은 지휘관이라 불렀다. 감정을 보이지 않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인. 강민서는 그 평가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 어깨에 달린 별 2개 소장 계급장. 그것은 단순한 금속 장식이 아니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과거를 이겨내고 쌓아올린 성벽이었다. 18년 전, 강민서가 대위였을 때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박재혁. 당시 소령이었던 그는 강민서보다 계급이 2단계 높았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선배 장교로서 그는 강민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박재혁의 진짜 얼굴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났다.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의심에 불과했지만 곧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갔다. 그리고 폭력이 시작되었다. 술을 마신 밤이면 그는 강민서를 때렸다. 군인의 아내는 조용히 남편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자가 출세의욕을 가지면 가정이 망한다고, 자신의 승진에 방해가 된다고. 그는 강민서의 자존감을 조금씩 파괴했다. 강민서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박재혁은 비웃었다.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학군 출신 여군이 소령까지 달고 전역하면 다행이지. 그의 말은 저주처럼 강민서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질 수가 없었다.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했다. 박재혁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박재혁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혼 후 강민서의 삶은 한 가지 목표로 압축되었다. 승진, 성공, 증명. 그녀는 모든 훈련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모든 보직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국방대학교에서 안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소령 진급, 중령 진급, 대령 진급. 계단을 하나씩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소장 진급과 사단장 보직.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사단장이 되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여군에 대한 편견은 여전했고 남성 장교들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다. 새벽 체력 단련을 빠뜨린 적이 없었고 전술 토론에서 항상 가장 준비된 사람이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박재혁의 저주를 깨부수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성공했다. 3,500명을 지휘하는 사단장.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도달했다. 강민서 소장은 이제 박재혁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 악몽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깨어나면 곧 사라졌다. 그는 과거였고 그녀는 현재였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참모 회의가 시작되었다. 작전 참모가 동계 훈련 계획을 보고했고 정보 참모가 북한군 동향을 설명했다. 인사 참모가 인사 현황을 발표했다. 그리고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 참모 중령이 말했다. 제58연대의 신임 연대장님이 오십니다. 박재혁 대령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자로 부임하십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민서 소장이 들고 있던 볼펜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재혁. 그 이름이 18년 만에 다시 귀에 들어왔다. 제58연대. 그것은 4단 예하 직속 부대였다. 박재혁 대령. 그는 대령 계급으로 연대장 보직을 받았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강민서는 소장이었다. 사단장이었다. 박재혁은 이제 그녀의 부하가 되는 것이었다. 참모들은 사단장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강민서 소장은 18년 동안 감정을 숨기는 훈련을 해왔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신임 연대장 환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나간 후 강민서 소장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맥이 첩첩이 펼쳐져 있었다. 화천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박재혁의 얼굴, 그의 주먹, 그의 욕설, 그의 저주.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강민서 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소장이었고 사단장이었다. 박재혁은 이제 그녀보다 계급이 낮았다. 그는 그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부하였다. 권력의 위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복수의 기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강민서 소장은 복수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다.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정의, 원칙, 군법. 박재혁을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었다. 다른 연대장들과 똑같이 대할 것이었다. 능력으로 평가하고 성과로 판단하고 규정으로 관리할 것이었다. 강민서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구석의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다. 18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박재혁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없이도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증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재혁은 곧 이곳에 올 것이었다. 그녀 앞에 서서 경례를 할 것이었다. 그녀의 명령을 들을 것이었다. 18년 전 자신이 저주했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상관이 되었다는 현실을 마주할 것이었다. 강민서 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해방의 미소였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박재혁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그 자유는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다. 다음 주가 왔다. 신임 연대장 부임식 날이었다. 강민서 소장은 사단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연대장과 주요 참모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 박재혁 대령도 있었다. 18년 만의 재회였다. 강민서 소장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재혁 대령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나이가 들어 있었다. 머리에는 백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자만심이 배어 있었다.
그는 사단장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듯 했다. 그리고 그가 사단장석을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강민서 소장과 눈이 마주쳤다. 박재혁 대령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자신의 전처가 이제 자신의 상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입이 살짝 벌어졌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민서 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박재혁 대령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인사도 없었고 악수도 없었다. 오직 상급 지휘관의 차가운 시선만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강민서 소장은 각 연대장들에게 보고를 요구했다. 박재혁 대령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명백히 긴장하고 있었다. 보고를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강민서 소장은 그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재혁 연대장, 제58연대의 병력 배치 계획이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지난달 전술 훈련에서 통신 두절 사고가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대장으로서 직무 태만이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참모와 연대장들이 긴장했다. 박재혁 대령은 얼굴이 붉어졌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강민서 소장의 지적은 사실이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송구합니다, 사단장님.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강민서 소장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다음 연대장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사단장과 신임 제58연대장 사이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긴장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민서 소장은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제58연대 막사가 보였다. 박재혁이 이제 그곳에서 지휘를 하게 될 것이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만족감이 일어났다. 복수의 기쁨이 아니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세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심판을 집행하는 사단장이었다. 그리고 박재혁은 18년 전에 뿌렸던 씨앗을 이제 거두게 될 것이었다. 사단 지휘관 회의가 끝난 후 박재혁 대령은 복도를 걸으며 방금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의심했다. 강민서, 그의 전처. 18년 전 자신이 깔보고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자신의 상관으로 앉아 있었다. 믿기지 않았다. 박재혁은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보았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다고 생각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보직을 거쳐 대령까지 진급했다. 연대장 보직은 대령의 정점이었다. 3,500명 사단에서 연대를 지휘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다. 이 보직을 발판 삼아 장성 진급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서는 그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 있었다. 소장. 그것은 별 2개를 단 장군이었다. 사단을 지휘한다는 것은 수천 명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녀는 최연소로 그 자리에 올랐다. 여군 최초가 아니라 전체 육군에서 최연소였다. 박재혁은 회의실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것은 18년 전에 그 연약하고 눈물 많던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얼음으로 만든 칼날 같았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볼 때 박재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의 질책. 박재혁은 수십 명의 장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병력 배치 계획이 형식적이다. 통신 두절 사고가 4차례다. 직무 태만 아니냐? 강민서 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사실만을 지적하는 톤이었다.
그것이 더욱 치욕스러웠다. 사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전문적인 판단으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었다. 박재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닫았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여자가 어떻게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보다 경력도 짧았다. 육사 출신도 아니었다. 학군사관 출신이었다. 하지만 박재혁은 곧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계급은 절대적이었다. 군대에서 계급 차이는 모든 것을 결정했다. 강민서는 소장이었고 자신은 대령이었다. 그녀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거역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박재혁은 제58연대를 정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강민서 소장의 지적은 정확했다. 연대의 행정과 작전 준비 상태는 형편없었다. 전임 연대장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박재혁은 밤낮으로 일했다.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교체했고 병력 배치를 재조정했다. 다시는 사단장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박재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굴욕감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밤마다 술을 마셨다. 혼자 숙소에서 소주를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다. 18년 전 강민서와 결혼했을 때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계급도 높았고 경력도 길었고 남자였다. 강민서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그녀의 의견은 무시했고 그녀의 꿈은 비웃었다. 여자가 군대에서 무슨 출세를 하겠느냐고. 조용히 남편이나 내조하라고. 그리고 외도를 했다.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다. 강민서가 알아챘을 때 그는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제대로 된 아내 노릇을 했다면 내가 밖에서 위로를 찾을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당시의 박재혁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폭력도 있었다. 술에 취하면 주먹이 나갔다. 강민서가 반항하면 더 심하게 때렸다. 남편이자 선배 장교로서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화가 아니라 범죄였다. 이혼할 때 박재혁은 강민서를 저주했다.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강민서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약했고 의존적이었고 자신감이 없었다. 적어도 박재혁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틀렸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 강민서는 그 이후로 혼자 일어섰다. 그리고 박재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갔다. 소장, 사단장, 최연소. 그녀는 박재혁의 저주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완전히 능가했다. 박재혁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더 능력 있다고, 더 가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강민서가 더 우월했고, 더 능력 있었고, 더 가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상관이었다. 일주일 후 사단 전체 지휘관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원래 작전 회의였다. 모든 연대장과 참모들이 참석했다. 강민서 소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각 부대의 훈련 상황과 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박재혁 대령의 차례가 왔을 때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다. 통신 장비 점검률은 98%까지 올라갔고 병력 재배치도 완료했다. 전술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작성했다. 자신 있게 보고했다. 강민서 소장은 그의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강민서 소장은 박재혁 대령의 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지적했다. 혹한기 훈련 대비 난방 장비 확보가 미흡했고
탄약고 보안 체계에 허점이 있었고 긴급 소집 모의 훈련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박재혁 대령은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강민서 소장은 놓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지적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오직 사실에 근거한 전문적인 판단이었다. 그것이 더욱 굴욕적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른 연대장들이 박재혁 대령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단장님은 원래 엄격하십니다. 모두 다 한 번씩은 혼나봤어요. 하지만 박재혁은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저 엄격한 상관에게 질책당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박재혁에게 강민서 소장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다. 자신이 과거에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었다. 박재혁은 그날 저녁 장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다른 장교들은 그룹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박재혁은 섞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단장에게 2번이나 공개적으로 질책당한 연대장. 다른 장교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뻔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강민서 소장과 마주쳤다. 그녀는 참모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박재혁은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다. 강민서 소장은 경례를 받고 지나갔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는 박재혁을 마치 처음 보는 부하처럼, 아니, 오히려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박재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강민서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다.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연대장의 능력이 부족하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사단장의 역할이었다. 강민서 소장은 박재혁을 다른 연대장들과 똑같이 대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더 냉정하게 대하고 있었다. 과거의 관계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박재혁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자신이 강민서에게 특별한 존재였다고 생각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저 수많은 부하 중 하나, 관리 대상 중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박재혁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 다시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이 순식간에 비워졌다. 점점 더 깊은 굴욕감과 분노에 빠져들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녀가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을까? 자신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박재혁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다. 18년 전 강민서를 학대했다. 폭력을 행사했고 외도를 했고 그녀의 꿈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혼할 때 저주를 퍼부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박재혁은 소주잔을 들이켰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쓴 맛이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성공적인 군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강민서 앞에서 완전한 패배자였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이었다. 만약 18년 전 강민서를 제대로 대했다면, 만약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했다면 지금 그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여전히 부부였을까? 아니면 적어도 좋은 관계로 헤어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다. 박재혁은 빈 소주병을 내려놓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사단 훈련이 있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다시는 강민서 소장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항상 한 수 위였다. 권력의 위계는 명확했다. 그리고 그 위계는 이제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박재혁 대령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전속을 요청할까?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군인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강민서 소장 밑에서 일할 수 있을까? 매일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녀의 정당한 질책을 들으며 그녀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박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옥은 강민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박재혁 자신이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박재혁 대령이 제58년 대장으로 부임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강민서 소장의 냉정한 시선 아래서 연대를 정비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매주 열리는 사단 회의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이 쏟아졌고 박재혁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사단 간부 식당에서 박재혁 대령의 신임 연대장 환영 만찬이 열렸다. 사실 이 만찬은 부임 직후에 열렸어야 했지만 박재혁이 연대 정비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강민서 소장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사단장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였기에 모든 연대장과 주요 참모들이 모였다. 식당은 성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고 소주와 맥주병들이 줄지어 놓였다. 군인들의 만찬은 언제나 이랬다. 격식을 차리면서도 동시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계급을 존중하되 인간적인 유대를 쌓는 시간. 강민서 소장이 입장했다. 모든 장교들이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강민서 소장은 가볍게 손을 들어 편하게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어깨에 별 2개가 조명 아래서 빛났다. 상석에 앉았고 박재혁은 그녀로부터 4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만찬이 시작되었다. 강민서 소장이 짧은 환영사를 했다. 박재혁 연대장의 부임을 환영합니다. 제58연대는 우리 사단의 중요한 부대입니다. 연대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박재혁 대령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간결하고 공식적이었다. 아무런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박재혁은 답사를 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장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긴장이 배어 있었다. 다른 장교들은 박수를 쳤다. 건배가 이어졌다. 첫 잔이 비워지고 2번째 잔이 따라졌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장교들은 업무 이야기와 사적인 이야기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다. 강민서 소장은 각 연대장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교적이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소통은 했다.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맥주 1잔을 천천히 마실 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강민서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국방부 회의가 있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편하게 계속하십시오. 부하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갔다. 장교들은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이 나가자 식당의 분위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 장교들은 계급을 조금 덜 의식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술잔도 더 빠르게 오갔다. 박재혁 대령도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첫 잔, 2잔, 3잔. 빠르게 취해갔다. 박재혁은 지난 2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있었다. 매일같이 강민서 소장의 시선을 의식하며 긴장했던 날들. 공개적으로 질책당했던 굴욕. 전처가 상관이 되었다는 황당한 상황.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 박재혁은 마치 족쇄가 풀린 것처럼 느꼈다. 옆자리에 제59연대장이 박재혁에게 말을 걸었다. 힘드시죠, 박재혁 연대장. 사단장님이 워낙 엄격하시니까. 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엄격하십니다. 다른 장교가 거들었다. 하지만 능력은 인정해야죠. 사단장님은 정말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박재혁은 그 말에 술잔을 기울였다. 능력. 그렇다. 강민서는 능력이 있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술이 더 들어가자 박재혁의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입에서 조심스러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여자치고는 대단하죠. 그 말에 주변이 조금 조용해졌다. 여자치고는 그것은 미묘한 표현이었다. 차별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다. 다른 장교들은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박재혁은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은 감정적이잖아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결국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에요. 박재혁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특히 저런 스타일일수록 그래요.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거죠. 남자한테 한 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게 여자들이에요. 식당이 점점 조용해졌다. 장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 박재혁을 말리려 했다. 연대장님 그만 드시죠. 하지만 박재혁은 듣지 않았다. 완전히 취해 있었고 18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내가 잘 알아요. 저런 여자들 말이에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죠. 적당히 남자답게 대해주면 금방 무너져요. 군대에서 성공한 여자들은 다 비슷해요. 사생활은 엉망이고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겉으로만 깔끔한 척하는 거죠. 박재혁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강민서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장교들은 당황했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 상관을 모욕하는 것이었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입구 쪽에서 기척이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강민서 소장이 거기 서 있었다. 아마도 뭔가를 가지러 돌아온 것 같았다. 그리고 박재혁의 말을 들었다.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을 보면 충분히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당이 얼어붙었다.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박재혁은 뒤늦게 사단장이 돌아온 것을 깨달았다. 술에 취한 눈으로 강민서를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다. 술기운과 당황함이 섞여 이성을 잃었다. 박재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강민서에게로 걸어갔다. 다른 장교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뿌리쳤다. 박재혁은 강민서 앞에 섰다.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사단장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다. 강민서 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눈으로 박재혁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판단만 있었다. 박재혁 연대장 취하신 것 같으니 숙소로 돌아가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하지만 박재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사단장님, 너무 딱딱하게 구시지 마십시오. 손이 움직였다. 강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우리 사이가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이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 시도였다.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부하가 여성 상관에게 손을 대려는 것. 그것은 군인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고 인간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강민서 소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박재혁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군대 격투술의 정확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며 박재혁이 비명을 질렀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강민서의 기술은 완벽했다. 과도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기술. 식당 안의 모든 장교들이 일어났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었다. 강민서 소장은 박재혁을 제압한 채 명령했다. 헌병대장. 문 밖에서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중령 계급이었고 사단의 헌병 업무를 총괄했다.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예, 사단장님. 강민서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재혁 연대장을 상관 모욕 및 성추행 미수 혐의로 현장 체포한다. 즉시 영창에 수감하고 조사를 시작하라. 헌병대장은 주저없이 명령을 따랐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와 박재혁을 붙잡았다. 박재혁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항변하려 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그냥.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강민서 소장은 박재혁을 내려다보았다.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박재혁 연대장, 당신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상관을 모욕했고 여성을 비하했고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군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법은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박재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술 기운이 조금 깨며 공포가 엄습했다. 강민서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하지만 강민서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지금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여러 증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군사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헌병대장, 데려가십시오. 헌병들이 박재혁을 끌고 나갔다. 비틀거리며 끌려갔다. 식당에 남은 장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방금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연대장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을. 그것도 사단장에 의해. 강민서 소장은 남은 장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증언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그 계급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권력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군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장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서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깨의 별이 복도 조명을 받아 빛났다. 식당에 남은 장교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방금 한 남자의 몰락을 목격했다. 박재혁 대령. 20여 년의 군 경력을 쌓아온 장교. 연대장 보직을 받고 장성 진급을 꿈꾸던 남자. 단 한 번의 실수로 술에 취한 순간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다. 강민서 소장은 진정한 지휘관이라는 것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였다. 과거의 관계도 사적인 감정도 그녀의 판단을 흐리지 못했다. 오직 군법과 정의에 따라 행동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제7보병 사단의 영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박재혁 대령은 그곳에 수감되어 있었다.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18년 전 강민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오만했는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강민서는 그 없이도 모든 것이 되었다. 아니, 그가 없었기에 더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박재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죄수. 군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 이것이 그의 저주가 되돌아온 모습이었다. 박재혁 대령의 체포 소식은 제7보병사단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연대장이 영창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특히 사단장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점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장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연대장님이 사단장님께 대들었다더라. 술 취해서 막말했다더라.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려 했다더라. 소문은 과장되고 왜곡되었지만 핵심은 사실이었다. 박재혁 대령은 상관을 모욕했고 성추행을 시도했다. 제58연대는 혼란에 빠졌다. 연대장이 갑자기 사라졌고 부연대장이 임시로 지휘를 맡았다. 하지만 연대 전체가 동요했다. 지휘관의 공백은 군대 조직에 치명적이었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훈련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강민서 소장은 즉시 대응했다. 제58연대를 직접 방문했다. 연병장의 전 병력을 집결시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박재혁 연대장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군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제58연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연대는 계속 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강민서 소장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동요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녀의 침착함에서 안정을 찾았다. 사단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흔들릴 필요가 없었다. 강민서 소장은 부연대장을 임시 연대장으로 임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영창에서는 박재혁 대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헌병대는 철저했다. 금요일 밤 만찬에 참석했던 모든 장교들을 소환해 진술을 받았다. 증인들의 진술은 일치했다. 박재혁 대령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사단장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헌병대는 조사를 확대했다. 박재혁 대령의 과거 보직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4년 전 대대장 시절 여군 부하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공식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전보를 요청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었다. 6년 전에는 부하 장교의 휴가를 불합리하게 반려한 적이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하를 괴롭힌 것이었다. 8년 전에는 부대 예산을 임의로 집행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작은 비리들이 축적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6년 전의 기록이었다. 박재혁이 소령이었을 때 동료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증거 부족으로 문제 제기를 철회했다. 하지만 상담 기록은 남아 있었다. 박재혁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헌병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박재혁 대령의 군 생활은 겉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속으로는 문제투성이었다. 약자를 억압하고 여성을 경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구태 군인이었다. 박재혁은 영창 독방에서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헌병들이 과거 사건들에 대해 물을 때마다 할 말을 잃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기록이 있었고 증인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다. 박재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았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진정한 군인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계급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다. 부하들을 돌보지 않았고 동료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여성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특히 강민서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다. 결혼 생활 동안 어떻게 대했던가?
폭력, 외도, 무시, 경멸. 이혼할 때 퍼부었던 저주.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거짓이었다. 강민서는 모든 것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영창의 밤은 길고 춥고 고독했다. 박재혁은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진정한 후회였다. 이제 깨달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낭비했는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저지른 잘못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3주일이 지난 후 군사법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장소는 사단본부 회의실이었다. 군판사 3명이 배석했고 검찰관과 변호인이 출석했다. 증인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박재혁 대령은 군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왔다. 하지만 군복에는 계급장이 없었다. 피의자 신분이었기에 계급장을 떼어야 했다. 초라해 보였다. 3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강민서 소장은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았다. 박재혁과 눈이 마주쳤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분노는 없었다. 오직 냉정한 판단만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군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피의자 박재혁 대령은 금년 4월 29일 사단 간부 식당에서 상관인 강민서 소장을 모욕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관이 증거를 제시했다. 먼저 증인들의 진술서가 낭독되었다. 만찬에 참석했던 장교들은 모두 같은 증언을 했다. 박재혁 대령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사단장에게 접근해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고. 다음으로 과거 기록들이 제시되었다. 16년 전 성희롱 혐의, 부하 괴롭힘, 예산 부정 집행 등. 박재혁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잘못들이었다. 박재혁의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피의자는 20여 년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피의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은 힘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과거 전력도 좋지 않았다. 강민서 소장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사단장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박재혁 대령의 행동은 군인의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상관을 모욕했고 동료 여성을 비하했고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 기강의 문제입니다. 강민서 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군대는 법과 질서로 움직입니다. 계급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규율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리한다면 그것은 모든 군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법 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여성은 존중받지 못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박재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군율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직위도, 그 어떤 경력도, 그 어떤 사적인 관계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사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민서 소장이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은 숙연했다. 말은 사적인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오직 원칙과 정의만을 말했다. 그것이 더욱 강력했다. 박재혁 대령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천천히 일어났다. 준비한 말이 있었다.
변호인과 함께 작성한 변론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박재혁은 변호인을 돌아보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하지 마십시오. 변호인이 당황했다. 연대장님. 하지만 박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변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재혁은 강민서 소장을 향해 돌아섰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서 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18년 전 저는 당신에게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고 외도를 했고 당신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이혼할 때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재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일어섰고 저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십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오만함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당신을 모욕했고 여성을 비하했고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박재혁은 고개를 들어 강민서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18년간 군복을 입었지만 진정한 군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급만 올렸을 뿐 사람으로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을 처벌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군인다운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박재혁의 참회는 진심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했다. 군판사들이 잠시 협의했다. 그리고 주심 군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의자 박재혁 대령. 군사법원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의자는 상관 모욕, 성추행 미수, 그리고 과거 여러 차례의 군인 복무규율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이는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기강을 해친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피의자를 불명예 전역에 처합니다. 의사봉이 탁자를 내리쳤다. 그 소리와 함께 박재혁 대령의 군 생활은 끝이 났다. 불명예 전역. 그것은 군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다. 20여 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효가 되었다. 연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박재혁은 무너지지 않았다. 똑바로 서서 판결을 받아들였다. 경례를 올렸다. 비록 계급장이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군인의 예를 갖췄다. 알겠습니다. 강민서 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만이 있었다.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옳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옳은 일이 이루어졌다.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박재혁은 전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불명예 전역은 명예 전역과는 완전히 달랐다. 기념 행사도 없고 송별회도 없고 동료들의 축하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행정 절차만이 남아 있었다. 박재혁은 군수과에서 지급받았던 모든 장비를 반납했다. 총기, 탄약, 전투복, 야전장구. 18년 동안 몸에 익었던 물건들이었다.
하나하나 반납할 때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끝이구나. 진짜 끝이구나. 인사과에서는 군 복무 기록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불명예 전역에 딱지가 찍혔다. 18년의 경력이 한 줄의 빨간 글씨로 요약되었다. 상관 모욕 및 성추행 미수로 불명예 전역. 그것이 그의 군 생활 전체를 대표하는 문장이 되었다. 군복도 반납해야 했다. 박재혁은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계급장이 없는 군복이었다. 빈 어깨가 서글펐다. 거울을 보았다. 거기에는 군인이 아닌 그저 군복 모양의 옷을 입은 한 명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제7보병사단 위병소. 박재혁은 민간인 복장으로 그곳에 섰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18년의 군 생활이 그 작은 가방에 다 들어갔다. 사진 몇 장, 개인 물품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위병소 초병은 젊은 이등병이었다. 민간인 차림의 박재혁을 보고 경례를 올리지 않았다. 당연했다. 박재혁은 이제 군인이 아니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 기록을 작성하는 것. 그것이 절차의 전부였다. 박재혁은 위병소를 통과하기 전에 돌아보았다. 사단 본부 건물이 보였다. 저 건물 어딘가에 강민서 소장의 집무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했다. 박재혁은 위병소를 나섰다. 부대 정문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18년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그는 누구인가? 전직 군인. 불명예 전역자. 실패한 인생.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박재혁의 마음은 차가웠다. 버스가 왔고 탔다. 창밖으로 부대가 멀어져 갔다. 다시는 군복을 입지 못할 것이었다. 한편 사단장실에서 강민서 소장은 업무를 보고 있었다. 박재혁의 후임 연대장 인선, 제58연대 재정비 계획, 다음 달 대규모 훈련 준비.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재혁의 일을 이미 지나간 일로 정리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오후 3시쯤 비서 장교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사단장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서 소장은 고개를 들었다. 편지. 비서가 봉투를 건넸다. 발신이 넘는 흰 봉투였다. 강민서 소장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알았다. 박재혁의 글씨였다. 18년이 지났지만 그의 필체는 여전히 익숙했다. 강민서 소장님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저는 오늘 사단을 떠납니다. 불명예 전역자의 신분으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벌 자체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전체에 대한 후회는 있습니다. 18년 전 저는 당신에게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고 외도를 했고 당신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저의 학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혼자 일어서서 저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소장, 사단장, 최연소. 당신은 제가 평생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도 저는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술에 취해 당신을 모욕했고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군복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18년 넘게 군인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약자를 억압하고 여성을 경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정의를 실현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저는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당신에게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8년 전의 일도 최근의 일도 모두 죄송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처벌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가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당신이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훌륭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재혁 올림. 강민서 소장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18년 동안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박재혁이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이었다. 강민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박재혁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강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원망도 상처도 이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평온함이었다.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되찾았다. 더 이상 누구의 전처도 과거의 피해자도 아니었다. 강민서 소장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장이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이었다. 강민서 소장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다음 달 훈련 계획서를 검토하고 연대장 회의 안건을 준비하고 국방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을 사랑했다. 군인으로 사는 것, 부하들을 이끄는 것, 국가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소명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강민서 소장은 직무를 마치고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사단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다. 병사들이 저녁 점호를 받고 있었다. 규칙적인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차렷. 그 소리는 그녀에게 위안이었다. 강민서 소장은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별 2개. 소장 계급장. 그것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였다.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편견과 싸우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결과였다. 새벽이 밝아왔다. 강민서 소장은 이른 아침 다시 사단에 출근했다. 여전히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휘관이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58연대 신임 연대장 부임 보고서였다. 새로운 연대장이 다음 주에 부임한다고 했다. 능력 있는 장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강민서 소장은 그의 인사 기록을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승인 도장을 찍었다.
제58연대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었다. 박재혁의 자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군대는 계속 돌아갔다. 개인이 떠나도 조직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군대였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었다. 강민서 소장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오늘 오전에 대대장 회의가 있었다. 오후에는 사격장 안전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다. 저녁에는 국방부 화상 회의가 있었다.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강민서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행복했다. 과거를 정리했고 현재에 충실했고 미래를 기대했다. 군인 인생은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권력은 바로 섰고 정의는 실현되었고 한 여자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강민서 소장은 대한민국 육군을 지키는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우뚝 섰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별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을 상징했다. 연병장에서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강민서 소장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장면은 장엄했다. 강민서 소장도 경례를 올렸다. 군인으로서의 경례였다.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었다. 자랑스러웠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이 부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경례를 끝내고 강민서 소장은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얼음 같은 지휘관이라고 불리는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강철이 아닌 따뜻한 봄날처럼 평온했다. 과거는 끝났고 현재는 충만했고 미래는 열려 있었다. 제7보병사단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강민서 소장의 지휘 아래 부대는 완벽한 작전 태세를 유지했다. 훈련이 진행되었고 경계 근무가 이어졌고 병사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사단장실 창가에서 강민서 소장은 자신의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단호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정한 리더였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군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며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